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는 실내와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것이 많죠. 하지만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오로지 캐릭터만으로 서스펜스를 이끌어내는 그의 솜씨를 볼 때마다 압도당할 만큼 재기발랄하고 파격적입니다.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시작하는 이 창. 모든 상황은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싸구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 이것이 전부죠. 작곡가 선생의 집,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부부, 미스 육체파, 발레 댄서인 그녀는 이 창에서 눈요기를 담당합니다. 건물 사이로 골목길이 보입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 장소가 있어서 그런지 영화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제프리,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날씨는 섭씨 33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90도가 넘어가길래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휠체어에 누워있는 제프리. 다리가 왜 부러졌는지 알려주는 부서진 사진기와 사진이 보여집니다. 당시의 카메라로 이렇게 역동적인 사진을 찍었다니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사진들은 제프리가 저돌적이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 파리 패션 잡지로 보입니다. 정황상 여친인 리사겠지만 얼굴이 좀 안 닮은 느낌입니다. 다리가 부서진 이후 6주 동안 제프리는 따분해 죽을 지경입니다. 잡지사의 편집장과 이야기하는 내내 툴툴대고는 제프리는 지루해야 하다 못해 온몸을 효자손으로 긁어댑니다. 미국에도 효자손이 있나요? 그런 것 치고는 주위를 훔쳐보는 재미에 맛들린 듯합니다. 하긴 바로 앞에 늘씬한 금발머리 발레 댄서가 헐벗고 있다면 납득이 가긴 하죠. 보청기를 끼는 참견쟁이 예술가 할머니와 새를 키우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의 신혼부부입니다. 스토리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일즈맨 남편과 바가지를 긁는 아내입니다.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입니다. 아파서인지 바가지를 박박 긁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낙은 정원을 가꾸는 것 뿐입니다만 그나마 참견쟁이 예술가 할머니가 가끔씩 참견을 해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보험회사의 간호사인 스텔라가 찾아와 마사지를 해줍니다. 50년대의 의료기술을 알지 못해 요즘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훔쳐보다가 감옥에 갈 거라며 당차고 재미있는 화법을 구사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스텔라는 제프리의 멋진 부잣집 여인인 리사와 결혼하라고 조언합니다. 조건보다는 사랑이라고 말이죠. 제프리는 뇌물을 먹었냐며 대꾸합니다. 리사를 생각하면 제프리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부잣집 아가씨로 패션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녀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잡거리는 서민들의 아파트에도 저녁은 찾아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제프리를 위해 레스토랑 21에 음식을 직접 배달시킨 리사 프리몬트는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하루를 쪼개서 쓸 만큼 리사는 바쁜 패션 전문가입니다. 파리의 패션을 미국에 소개해 떼돈을 버는 여장부죠. 리사는 은근하게 제프리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만 의견 충돌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프리는 리사의 완벽함이 부담스럽고 리사는 제프리가 미적대는 게 싫습니다. 제프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럽습니다. 세일즈맨 부부가 싸웁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비웃습니다. 또 거하게 싸우려나 봅니다. 비가 내리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부부가 허겁지겁 침구를 치웁니다. 제프리는 재미있다며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세일즈맨이 큰 가방을 들고 외출을 나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그렇게 세일즈맨은 2번이나 외출을 했다가 돌아옵니다. 제프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이번에는 웬 여자와 함께 집에서 나옵니다. 아프다는 아내일까요? 그때 제프리는 깊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의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화창한 서민 아파트의 생활은 여전합니다. 제프리는 여전히 육체파 아가씨의 댄스를 보며 개그 시트콤을 연상시키는 이웃의 삶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일즈맨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던 아내의 침실이 오늘따라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은 불안해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제프리는 달라진 사항을 스텔라에게 말합니다. 스텔라는 이웃을 엿보는 제프리의 행동을 못마땅해 합니다.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부부의 강아지가 화단을 파헤칩니다. 참견쟁이 예술가 할머니가 이를 만류합니다. 제프리는 쌍안경을 꺼내들고 본격적으로 세일즈맨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세일즈맨은 가방에 보석을 잔뜩 넣고 있습니다. 보석을 파는 사람인가 봅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제프리는 망원 카메라를 꺼내 세팅합니다. 그리고 칼과 톱을 신문지에 싸는 세일즈맨을 목격합니다. 이건 정말 수상합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이웃의 복작스러운 삶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제프리도 리사와 애정을 나눕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미스 육체파를 훔쳐보는 남자스러운 짓은 여전한 제프리입니다. 제프리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리사에게 사람 시체를 어떻게 토막내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깜짝 놀라는 리사. 제프리는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말하지만 리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프리는 세일즈맨이 속옷바람을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리사에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 세일즈맨이 돌아옵니다. 웬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제프리는 세일즈맨 부부가 매일 싸우다가 한밤중에 외출하고 톱과 칼 그리고 밧줄까지 가져왔는데 이후 부인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리사는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때 마치 무엇에 홀린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리사가 일어섭니다. 제프리는 황급히 뒤를 돌아봅니다. 매우 큰 짐을 싸는 세일즈맨. 정말로 이건 굉장히 수상합니다. 리사는 제프리에게 처음부터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하고 이것으로 리사도 제프리의 염탐질에 참여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제프리를 대신해 리사는 세일즈맨이 라스 소널드라는 사실을 알아다 줍니다. 밤새 소널드의 집에는 담뱃불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스텔라가 온 시각에 제프리는 친구이자 경찰인 도일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경찰에까지 신고하는 제프리를 본 스텔라도 이제는 솔깃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가설을 늘어놓는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과격한 멘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어제 싼 짐을 붙여버리는 소널드. 스텔라는 재빨리 나가 짐을 가져간 업체를 보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친구인 도일은 제프리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를 위해 조사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일을 보내고 밖을 내다보는 제프리. 강아지는 갑자기 화단의 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엉덩이를 툭툭 쳐서 쫓아버리는 소널드. 도일은 조사한 내용을 제프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의와 교류는 없지만 평범한 세일즈맨이며 아침 6시에 아내와 열차역에 간 것을 본 건물 수위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프리는 믿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는 제프리에게 도일은 수색영장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나라는 여자가 보내온 엽서를 보여주고는 가버립니다. 맥 빠진 제프리는 미스 외로움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바에 가서 남자를 낚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소널드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옷과 물건을 꺼내 늘어놓는 폼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아내의 핸드백에서 보석과 반지들을 꺼내며 누군가와 장거리 전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제프리. 아예 차려입고 쳐들어온 리사는 여자는 보석을 가방에 넣지 않아요. 흠집이 나거든요. 떠날 때 두고 가지도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라며 소널드 부인 살해설을 지지합니다. 리사는 6시에 나갔다는 여자가 소널드 부인이 아닐 거라며 추리를 세웁니다. 도발적이며 매력적인 풍모가 가득한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신혼부부가 오랜만에 창문을 엽니다. 담배를 피우며 피곤해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러자 한숨을 내쉬는 남편. 제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친구 도일이 돌아왔습니다. 도일은 라스 소널드에게서 전혀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소널드가 붙인 트렁크를 뒤져봤지만 소널드 부인의 옷까지 뿐이었다는 결과에 낙담하는 두 사람. 게다가 트렁크를 안나 소널드라는 여인이 가져갔다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미스 육체파를 훔쳐보는 짓은 멈추지 않는 제프리입니다. 관찰당하듯이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겠지라며 투덜대는 제프리. 이쯤에서 두 사람은 엿보는 짓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의 비명이 들립니다. 깜짝 놀라 블라인드를 치우는 리사.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부부입니다. 바로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가 죽은 것입니다. 미스 외로움이 개를 확인합니다. 목이 부러져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개가 죽었을 뿐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프리는 눈치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내다보지 않은 집이 딱 한 집뿐이야 라고 말이죠. 맞은편 소널드의 집에는 뻐끔대는 담뱃불만이 보일 뿐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완벽하게 일당이 되어버린 리사와 스텔라. 소널드가 화장실 벽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증거를 없애는 짓이라며 스텔라가 주장합니다. 제프리는 예전에 죽어둔 마당의 풍경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강아지가 흙을 파던 그곳의 꽃이 오히려 키가 줄어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널드가 짐을 챙깁니다. 이제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제프리는 소널드가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 협박장을 보내기로 합니다. 리사는 편지를 소널드의 집 현관 밑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뒤쫓는 소널드를 재치를 부려 피하는 리사. 역시 만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사이 제프리에게 망원 카메라를 빌리는 스텔라. 헐떡이며 돌아온 리사.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소널드는 다시 부인의 핸드백을 매만집니다. 제프리는 저 백에 반지가 3개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리사는 스텔라에게 결혼 반지를 빼놓은 적이 있냐고 묻고 스텔라는 내 손가락을 자르기 전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50년대에는 결혼 반지가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소널드를 떼어내기 위해 제프리는 협박 전화를 겁니다. 부인의 죽음을 알고 있다며 알버트 호텔 술집으로 나오라며 전화를 끊는 제프리. 주저하던 소널드는 외출을 합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소널드는 정말로 아내를 죽인 겁니다. 제프리는 본격적으로 망을 봅니다. 용감한 두 여인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움직입니다. 담을 넘는 두 여인. 당차기 이를 데 없습니다. 50년대 여인들의 액션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화단을 파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사가 갑자기 벽면에 사다리를 타기 시작합니다. 놀라며 당황해하는 제프리.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마치 궤도 루팡처럼 창문으로 휙 들어가는 리사. 스턴트 우먼을 썼는지 그레이스 켈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사는 소널드 부인의 핸드백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소널드가 집에 옵니다. 불안에 미칠 것 같은 제프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황해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며 피하려는 리사. 그러나 소널드에게는 먹히질 않습니다. 리사의 손을 잡고 휘두르는 소널드.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불까지 꺼놓고 리사를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간발의 차로 제프리가 부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스스로 알아서 체포되는 리사. 위험을 피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자기의 손에 끼워 증거물까지 확보합니다. 대단한 여걸입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소널드도 봤다는 겁니다. 소널드는 이제 눈치를 채고 제프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관찰 당하듯이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겠지 라고 하더니 그 대사 그대로입니다. 리사는 경찰에 체포되어 갑니다. 이로써 리사는 안전해졌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리사를 보석으로 빼내기 위해 있는 돈 모두 긁어모으는 두 사람. 부족한 돈은 경찰서에서 스텔라가 알아서 조달하기로 하며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소널드는 조용히 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옵니다. 도일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리는 제프리. 꿈을 대는 도일에게 서두르라며 조명합니다. 다시 걸려온 전화에 Hello, Tom. I think Thorwald's left. I don't. 전화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전화가 소널드임을 눈치챈 제프리는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위기를 직감하고 플래시라이트를 챙기는 제프리. 문을 잠그고 싶지만 휠체어로는 문으로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창문 옆에서 제프리는 소널드를 기다립니다. 어두운 문이 열리고 소널드가 들어섭니다. 네 여자가 날 넘길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지? 라며 묻는 소널드. 하지만 제프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널드는 반지를 요구하지만 제프리는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가오려는 소널드. 제프리는 재빨리 플래시라이트를 켭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신호를 보내려는 제프리의 노력이 처절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자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래시를 다 쓰면서 1초라도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는 제프리. 순간 인기척이 들립니다. 도일과 리사가 도착했습니다. 맞은편 소널드의 집을 덮치는 그들. 이때 소널드가 제프리를 해치우려 달려듭니다. 제프리는 리사와 도일을 외치며 소널드에게 맞서 싸웁니다. 상황을 눈치챈 리사. 엎치락 뒤치락 소널드와 제프리의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경찰은 급하게 들이닥치지만 제프리는 이미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소널드를 체포하는 경찰들. 하지만 제프리는 미끄러져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아래에 있는 경찰이 받긴 했지만
콩소리를 내며 추락하는 제프리. 친구 도일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히치콕 감독의 경찰은 언제나 뒷북입니다. 한 번이라도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후에 리사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제프리. 찐 듯이 무더웠던 온도는 22도까지 내려가 선선해집니다. 이 온도에 대한 설정도 꽤나 의미심장하죠. 솔로인 작곡가와 미스 외로움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작곡가의 음악을 숭배하는 미스 외로움에게 잘된 일입니다. 쇼널드의 집은 전부 재단장 중입니다. 하긴 살인이 났던 곳이니 찜찜하겠죠. 미스 육체파는 사랑하는 애인이 왔습니다. 짜리몽땅한 분위기를 놀랄 노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 메카시즘의 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느긋한 참견쟁이 예술가 할머니는 낮잠 중입니다. 신혼부부는 드디어 아내의 바가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업자 남편에게 무능력하다며 잔소리를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편안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다리가 양쪽 모두 부러져 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침대에 발이 살짝 드러납니다. 간편한 활동복을 입은 리사. 히말라야 고원 너머라는 제목인 것을 보니 결국 제프리를 따라다니기로 마음을 붙인 모양이다만 제프리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패션 잡지로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영악하고 재기발랄한 캐릭터입니다. 진정한 서스펜스를 느끼고 싶다면 이 창을 반드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한된 풍경 속에서 오직 편집과 시나리오만으로 최강의 서스펜스를 이끌어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능력은 탐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0년대의 풍경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완성도는 시대를 뛰어넘는 것을 증명한 마스터피스이며 무엇보다 그레이스 켈리의 매력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